지금 미국 국방부가 뒤집어졌습니다. 27년 경력의 안보 분석관이 발표한 모든 보고서가 하루 만에 폐기됐습니다. 한국은 우리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 그가 믿었던 상식은 단 한 문장으로 무너졌습니다. 2025년 9월 한국 대통령의 발언, 우리 국방비는 북한 GDP의 1.5배입니다. 그 순간 월스트리트가 기립박수를 쳤고 펜타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작은 나라 한국이 초강대국의 판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 지금 그 믿기 힘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7년 펜타곤 전략분석국에서 보낸 시간이었죠. 책상 위엔 157개국의 군사 데이터가 쌓여 있었고 제 보고서는 단 한 번도 반려된 적이 없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숫자를 읽는 순간 저는 세상의 힘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커피 향과 함께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국방부 장관실의 결정이 바뀌곤 했죠. 그게 제 일이었어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협을 평가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것. 27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았죠. 회의실 문을 열자 12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국방차관 리처드 헤이스가 팔짱을 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엔 태평양 사령부 연락관과 합참 정보국장이 앉아 있었죠. 프로젝터 화면엔 한반도 지도가 떠 있었어요. 붉은색과 파란색 화살표들이 남북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고 첫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 국방비 연간 540억 달러. 미국 국방비의 7%였죠. 화면 우측엔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미국의 긴 막대 옆에 한국의 짧은 막대가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숫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 없이 72시간도 버티지 못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북한 병력 128만, 한국 병력 55만. 재래식 전력 비교였죠. 탱크 수, 포병 수, 전투기 수. 모든 숫자가 한국의 취약성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미군 2만 8천 명과 해구선 없이는 불완전한 나라였죠. 전쟁이 터지면 일주일 내로수도 서울이 위험에 처할 거라는 게 제 분석이었어요. 27년간 제가 내린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한국은 보호 대상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책상으로 돌아왔을 때 창밖엔 워싱턴의 가을이 펼쳐져 있었죠. 포토맥 강 너머로 링컨 기념관이 보였어요. 단풍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강변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죠. 녹차였어요. 입안에 쓴맛이 퍼졌습니다. 모니터 화면엔 한국 관련 최신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안이었습니다. 워싱턴과 서울이 6개월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죠. 미국은 연간 5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13억 달러를 제시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죠. 협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숫자였어요. GDP 2%도 안 되는 나라가 무슨 배짱으로 미국과 맞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고 타이핑했어요. 한국의 협상 태도는 오만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취약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엔터키를 눌렀죠. 전화벨이 울렸어요. 책상 위 검은색 수화기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로렌스였죠. 전 태평양군 전략고문이었어요. 한국에서 15년을 근무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에단, 한국 현장을 한번 보는 게 어때요? 마이클의 목소리는 차분했죠. 하지만 어딘가 간곡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현장은 숫자를 이길 수 없어요, 마이클.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마이클은 한숨을 쉬었죠. 자네는 데이터만 보지. 사람은 안 보잖아. 한국은 자네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변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보고서로 돌아갔습니다. 화면 속 한국은 여전히 작았죠. 인구 5천만,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 미국 오리건 주보다 작은 땅덩어리였어요. 경제 규모는 크지만 군사력은 여전히 의존적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의 자주국방은 불가능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독립이 아니라 현실 인식입니다. 문장을 저장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복도를 걸으며 펜타곤의 육각형 구조를 따라 이동했어요. 5층 창문 너머로 알링턴 묘지가 보였습니다. 하얀 묘비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죠. 저는 멈춰 섰어요. 저 아래 묻힌 군인들이 지킨 세계 질서를 떠올렸습니다. 미국이 없으면 세상은 무너져요. 그건 오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어요. 가죽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책장엔 27년간 제가 쓴 보고서들이 꽂혀 있었죠. 파란색 바인더, 빨간색 바인더, 검은색 바인더. 한국 관련 보고서만 37권이었어요. 모두 같은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의존, 보호, 불완전. 저는 새 보고서를 열었어요. 빈 화면이 깜박거렸습니다. 제목을 적었죠. 한국 방위태세 평가 및 미군 주둔 필수성 재확인.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미끄러졌어요. 문장들이 쌓였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자체 개발할 능력이 없다. 한국은 해군력에서 일본에 뒤처져 있다. 한국은 공군 전력의 70%를 미국에 의존한다. 모든 문장이 데이터에 기반했죠. 모든 결론이 논리적이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완성하고 출력 버튼을 눌렀어요.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지지지. 따뜻한 종이 냄새가 퍼졌죠. 저는 보고서를 집어들고 표지를 바라봤어요. 검은색 글씨체로 제목이 박혀 있었습니다. 27년의 확신이 그 안에 담겨 있었죠. 한국은 미국의 우산 아래 있어야 해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서류 가방에 넣었어요. 갈색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국방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었죠.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펜타곤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저는 컴퓨터를 끄고 일어섰어요. 모니터 화면이 깜빡이다 꺼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책상 위에 숫자로요. 3주가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펜타곤이 보낸 방위비 협상안은 서울의 책상 위 어딘가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었죠. 저는 매일 아침 이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외교부, 청와대, 어디에서도 회신이 오지 않았어요. 읽음 표시조차 없었습니다. 이상했죠. 27년간 이런 적은 없었어요. 한국은 항상 빨랐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48시간 내 답변하는 나라였죠. 협상 테이블에 먼저 앉고 조율안을 먼저 제시하던 나라였어요. 때론 지나칠 정도로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침묵이었죠. 완벽한, 의도적인 침묵. 저는 리처드 헤이스 차관실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관실 복도가 나타났죠. 검은색 카펫이 발소리를 흡수했어요. 비서가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도 된다는 신호였죠. 문을 열자 담배 냄새가 났어요. 리처드는 창가에 서서 포토맥 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그의 뒷모습이 창문에 비쳐 보였죠. 저는 파일을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한국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리처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주름진 이마에 깊은 선이 파여 있었습니다. 무시당한 거야, 에단. 그 단어가 공기를 갈랐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시. 미국 국방부가 무시당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27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상황이었어요. 리처드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들이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군. 북한이 코앞인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CNN이 켜져 있었죠. 제 책상 옆 작은 TV였어요. 동료가 켜놓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화면엔 서울 용산 대통령실이 비추고 있었죠. 한국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우리는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감정에 기복이 없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적절한 시기에 재개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죠. 적절한 시기, 서두르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미국이 요구했을 땐 즉시 응답하던 나라가 지금은 시기를 따지고 여유를 부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이클이었죠. 전화를 받기도 전에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에단, 뉴스 봤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봤어요. 한국이 미쳤나 봐요. 자기들이 누구 덕에 여기까지 왔는데. 마이클은 웃었어요. 비웃음이 아니라 쓴웃음이었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변한 거야. 자네가 모를 뿐이지.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하지만 현장에서 15년 있어 봤어. 그들은 정말 달라졌어. 저는 전화를 끊었죠. 변했다. 무슨 변화가 이렇게 오만하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펜타곤 3층 전략분석실엔 동료들이 모여 있었죠. 커피 자판기 앞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 왔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없어요. 완전히 잠수 탔습니다. 3주째예요. 동료들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불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무시한다는 사실이 펜타곤 전체를 긴장시키고 있었죠.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동맹 관계에 금 가는 거 아니야?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화면엔 한국 국방비 추이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2020년 460억 달러, 2023년 520억 달러, 2025년 540억 달러. 매년 증가하고 있었어요. 꾸준한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됐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GDP 대비 국방비 비율 2.8%, 미국은 3.5%였어요.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작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당당한 겁니까? 무슨 자신감으로 미국을 기다리게 하는 거죠?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쿵!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검은색 커피가 잔 가장자리까지 출렁였어요. 이건 반항이야. 저는 중얼거렸죠. 저 조용한 나라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구름이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며 흘러가고 있었죠. 아름다운 석양이었지만 저는 즐길 수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죠. 27년간 한국 문제를 다뤘지만 직접 메시지를 보낸 건 처음이었어요. 협상 일정을 잡아주십시오. 이건 양국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죠.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소파 위로 던졌습니다.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죠. 27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적이고 협조적이고 예측 가능했던 그 나라가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었어요. 숫자는 여전히 제 편이었으니까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청소부 한 명이 멀리서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죠. 피곤해 보였어요. 아니, 불안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뭔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제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2025년 9월 17일 오전 11시 23분. CNN 속보 알림이 핸드폰 화면을 가득 채웠죠. 저는 펜타곤 4층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커피를 들고 회의실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알림음이 3번 연속 울렸죠. 띠링, 띠링, 띠링. 저는 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봤어요. 속보 한국 대통령. UN 총회 연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뉴욕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UN 총회 참석 일정이 브리핑 자료에 있었죠. 하지만 왜 속보입니까? 한국 대통령 연설이 CNN 속보감이 된 적은 없었어요. 저는 기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읽었죠. 우리 국방비는 북한 GDP의 1.5배입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흔들렸어요. 뜨거운 액체가 뚜껑 틈새로 새어나와 손가락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끼지 못했죠.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하며 우리 국방비는 북한 GDP의 1.5배입니다. 1.5배.
북한 GDP. 그 두 단어가 뇌리를 스쳤어요. 저는 즉시 계산기 앱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숫자를 잘못 입력했죠. 지우고 다시 입력했어요. 북한 GDP 추정치 연간 280억 달러. 한국 국방비 540억 달러. 나누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1.92배였어요. 숫자는 맞았습니다. 정확했죠. 저는 벽에 기댔어요.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27년간 저는 한 번도 이런 비교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과 북한을 군사력으로만 비교했지, 경제 규모로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병력 수, 탱크 수, 미사일 수, 항상 그런 숫자들만 봤죠. 왜 안 했을까요? 왜 GDP 대비로 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회의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TV를 보고 있었어요. CNN 생중계였습니다. 뉴욕 UN 본부, 대리석 기둥들이 서 있는 총회장,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서 있었죠. 푸른색 넥타이를 맨 그의 모습이 화면 가득 비쳤어요. 조명을 받아 빛나는 연단, 뒤에 걸린 UN 로고.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서는 나라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총회장 곳곳에서 손뼉 소리가 울렸습니다. UN 총회장이 술렁였죠. 카메라가 청중석을 비췄어요.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메모를 적고 있었죠. 영국 대표는 옆 사람과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를 잡고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죠. 화면 하단에 자막이 흘러갔어요. 한국 국방비 540억 달러, 세계 12위. 북한 GDP 280억 달러, 세계 115위. 숫자들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그래프가 비교되고 있었죠. 동료 하나가 중얼거렸어요. 저게 진짜예요? 북한 GDP가 그렇게 작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재 때문에 축소됐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블룸버그 알림이었죠. 저는 화면을 봤어요. 월스트리트, 한국 발언의 환호, 한국 주가 급등. 기사를 열었어요. 뉴욕 증권거래소 트레이더들이 기립박수를 쳤다고 했습니다. 거래 플로어의 사진이 첨부돼 있었죠. 양손을 들고 환호하는 트레이더들. 한국 종합주가지수가 2.3% 급등했습니다. 방산주는 5% 이상 치솟았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진엑스원, 한국항공우주 모두 상한가를 향해 달리고 있었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TV 화면 속 한국 대통령은 계속 말하고 있었죠. 우리는 세계 6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우리 조선소는 전 세계 선박의 45%를 건조합니다. 우리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협력을 원하지만 의존을 원하지 않습니다. 각 문장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7년간 제가 작성한 보고서들이 떠올랐죠. 한국은 의존적이다. 한국은 불완전하다. 한국은 미국 없이 생존할 수 없다. 모든 문장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제 목소리로, 제 확신으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리처드 헤이스 차관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턱을 세우고 있었죠. 리모컨을 집어들고 볼륨을 더 높였어요. 한국 대통령의 마지막 문장이 들렸습니다. 동맹은 평등한 파트너십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죠. 기립 박수였어요. 총회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리처드가 TV를 껐어요. 화면이 깜빡이다 꺼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12명의 분석관이 숨죽이고 있었어요. 에어컨 소리만 들렸습니다. 리처드는 창밖을 보며 말했죠. 에단, 이게 뭡니까? 저는 입술을 열었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사실입니다. 숫자는 맞습니다. 리처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그의 눈빛이 저를 꿰뚫었어요. 그럼 왜 우리는 몰랐죠? 27년 동안 당신이 보고한 내용은 뭡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엔 27년간의 보고서가 쌓여 있었죠. 저는 가장 최근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표지를 봤습니다.
한국 방위태세 평가 및 미군 주둔 필수성 재확인. 저는 보고서를 펼쳤죠. 한국은 미국 없이 72시간도 버티지 못합니다. 제가 쓴 문장이었어요. 3주 전에 쓴 문장.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론 워싱턴의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포토맥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단풍 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엔 여전히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로이터, AP, BBC, 알자지라. 모든 언론이 한국 대통령의 연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죠. 한국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1.5배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요? 월가가 박수를 쳤다고요? 유엔이 기립했다고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 뜨거운 뺨에 닿았습니다. 27년간의 확신이 단 한 문장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3일 밤을 새웠죠. 책상 위엔 커피잔 7개가 쌓여 있었어요. 차가운 커피 바닥에 각설탕이 녹지 않은 채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만이 어두운 사무실을 밝히고 있었죠. 창밖은 깜깜했어요. 워싱턴의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죠. 새로운 보고서였어요. 한국 국방 역량 재평가 보고서. 제목부터 달랐습니다. 27년간 써온 제목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죠. 저는 숫자를 다시 입력했어요. 한국 국방비 540억 달러, 북한 GDP 280억 달러, 비율 1.92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문장을 적었죠. 한국은 더 이상 보호 대상으로만 정의될 수 없다. 경제 규모 대비 군사력은 이미 자주국방 수준에 근접했다. 우리의 평가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 저는 엔터키를 눌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27년 만에 처음 쓰는 결론이었죠. 손바닥에 땀이 맺혔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새벽 5시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총 47페이지였습니다. 저는 출력 버튼을 눌렀죠.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따뜻한 종이가 한 장씩 쌓였습니다. 저는 종이 한 장을 집어들고 읽어봤죠. 제 손으로 쓴 문장이었지만 낯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27년의 무게가 아니었죠. 진실의 무게였어요. 오전 9시 펜타곤 5층 전략회의실. 긴 테이블 주변에 14명이 앉아 있었죠. 마호가니 테이블 위엔 각자의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리처드 헤이스 차관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엔 국방부 전략국장, 태평양 사령부 연락관,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있었죠. 모두 저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프로젝터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리모컨이 축축했죠.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 국방비 추이 그래프였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곡선이었죠. 푸른색 선이 우상향으로 뻗어 있었어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국방 역량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에어컨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북한 GDP 대비 한국 국방비 비교 차트였죠. 1.92배라는 숫자가 빨간색으로 크게 표시돼 있었어요. 저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북한을 압도하는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처드가 팔짱을 꼈죠. 그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저는 세 번째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현황이었죠. 2024년 170억 달러, 세계 6위,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로 수출된 K9, 자주포와 FA-50 전투기 사진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 수입국이 아닙니다. 수출국입니다. 전략국장이 코웃음을 쳤죠. 작은 소리였지만 회의실 전체에 퍼졌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한국 조선 능력.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45%. LNG 운반선 점유율 70%. 군함 건조 기술 세계 5위권. 그래프와 수치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그들 없이는 우리 해군 증강 계획도 차질을 빚습니다. 리처드가 책상을 쳤어요.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죠. 에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리처드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하지만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죠.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리처드가 일어섰어요.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는 테이블을 따라 걸어왔어요. 구두 소리가 바닥을 울렸습니다. 27년간 당신이 쓴 보고서는 뭡니까? 한국은 이름도 시간도 못 버틴다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수출국이라고요? 우리 전략을 바꾸자고요? 저는 입술을 열었죠. 목이 메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랜드 연구소 연구원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태평양 사령부 연락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략국장은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봤습니다. 14명의 시선이 모두 저를 향해 있었죠. 리처드가 제 앞까지 다가왔어요. 그는 제 손에서 보고서를 빼앗았습니다. 47페이지짜리 보고서가 그의 손에 넘어갔죠. 표지를 봤어요. 한국 국방역량 재평가 보고서. 그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장, 2장, 3장. 빠르게 훑어봤죠. 그리고 보고서를 구겨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쿵! 종이가 바닥을 쳤죠. 27년간 쌓아온 제 신뢰가 구겨진 종이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쓰레기통을 바라봤습니다. 보고서 모서리가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죠. 리처드가 말했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크로웰. 한국이 유엔에서 쇼 한 번 했다고 우리 전략을 바꿀 순 없어요. 당신은 27년간 숫자만 봤어요. 이젠 정치를 보지 못하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끝났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서류 정리하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죠. 쓰레기통으로 다가갔어요. 구겨진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찢어져 있었죠. 첫 페이지 모서리가 접혀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펴려 했습니다. 하지만 구김은 펴지지 않았죠. 손이 떨렸어요. 복도로 나왔을 때 동료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제임스였죠. 15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마치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쳤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죠. 56세, 회색 머리카락, 깊이 파인 주름. 27년의 시간이 거기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27년이 짐이었습니다. 영광이 아니라 굴레였죠. 엘리베이터가 4층에 멈췄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자에 앉았죠. 책장을 봤어요. 제가 쓴 보고서 37권이 꽂혀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결론이었죠. 한국은 의존적이다. 한국은 불완전하다. 저는 책 한 권을 꺼냈어요. 2018년 보고서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죠. 한국은 미국의 보호 없이 생존할 수 없다. 제가 쓴 문장이었어요.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안보 의존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거짓이었죠. 아니,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결과였어요.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구겨진 신 보고서를 책상 위에 놓았죠. 옛 보고서와 새 보고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깨끗하고 하나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27년간 쌓아온 제 보고서가 쓰레기로 돌아왔죠. 아니, 쓰레기가 된 건 새 보고서만이 아니었어요. 27년 전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10월 3일 오후였죠.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제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어요. 27년 만에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공항은 넓었죠. 천장이 높고 유리창이 커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글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마이클 로렌스가 도착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죠. 악수를 했어요. 마이클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에단, 직접 오다니 놀랍군요. 저는 대답했죠. 보고 싶었어요. 진짜를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평택 미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고속도로를 달렸죠. 창밖으론 논밭과 아파트 단지가 번갈아 지나갔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10월의 햇살이 따뜻했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정말 변했을까?
평택기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죠. 경비병이 경례를 했어요. 차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군 연락장교가 저를 맞이했죠. 김대위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환영합니다. 크로웰 박사님. 오늘 한미합동훈련장을 보실 겁니다. 우리는 훈련장으로 걸어갔죠. 9월에 땡볕이 내리쏘고 있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훈련장에선 K 전차들이 일렬로 서 있었죠. 검은색 철갑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저는 전차 한 대에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웅장했죠. 포신이 하늘을 향해 있었어요. 김대위가 설명했습니다. K 흑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주력 전차입니다. 자동 장전 장치, 능동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죠. 저는 전차를 만져봤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틀째 한화방산 창원 공장. 공장 입구엔 거대한 한화디펜스 로고가 붙어 있었죠. 저는 안전모를 쓰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열리자 굉음이 쏟아졌습니다. 용접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크레인 움직이는 소리.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멈춰섰죠. 생산 라인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K9 자주포들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로봇팔들이 정확하게 움직이며 부품을 붙이고 있었죠.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게 자동화돼 있었습니다. 한화방산 이사가 옆에서 말했죠. 하루 생산량 3대입니다. 연간 1000대 생산 가능하죠. 저는 숫자를 되뇌었어요. 연간 1000대. 미국 방산업체보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이사가 계속 설명했죠. 폴란드에 672대, 호주에 129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루마니아, 이집트와도 협상 중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포탑을 들어올리고 있었죠. 정밀하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실수가 없었습니다. 숫자만 봤던 나는 이 광경을 상상하지 못했죠. 셋째 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연구실은 조용했어요. 책장엔 국방 관련 서적들이 빼곡했습니다. 박 교수가 차를 따라주었죠. 녹차 향이 퍼졌어요. 저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박 교수가 말했어요. 크로웰 박사님, 한국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죠. 놀라웠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이 아니었어요. 박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우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박 교수는 창밖을 가리켰죠.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이 빼곡했습니다. 한강이 그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었죠. 1953년, 이 나라는 폐허였습니다. 1인당 GDP 67달러. 세계 최빈국이었죠. 70년 만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햇빛이 빌딩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이어서 말했죠. 미국은 우릴 도왔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우리 힘입니다. 우리 국민의 의지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N서울 타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로 차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27년간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은 의존적이다. 한국은 불완전하다. 문장 하나하나가 부끄러웠죠. 숫자만 봤던 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기술만 봤던 나는 의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만 봤던 나는 현장을 보지 못했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창밖 야경을 다시 봤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이었죠. 저 빌딩 하나하나가 땀이었어요. 저 다리 하나하나가 의지였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한국을 봤죠. 책상 위의 숫자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나라로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48시간이 지났죠. 저는 단 한 번도 사무실을 나가지 않았어요. 책상 위엔 커피잔 12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창밖은 밝아졌다 어두워지기를 2번 반복했죠.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키보드를 멈추지 않았어요. 손가락 끝이 저릿했지만 계속 두드렸습니다. 새 보고서였죠. 제목은 명확했어요. 한국 조선 역량과 미 해군 증강 전략의 상관관계 분석. 72페이지였습니다. 이전 보고서보다 훨씬 두꺼웠죠.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첨부했어요. 한화 방산 공장의 자동화 라인, K9 자주포 생산 현장, 평택기지의 K 전차. 숫자만이 아니라 현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다시 읽었죠. 미국 해군 증강 계획은 한국 조선소 없이 실현 불가능하다. 심장이 뛰었어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었죠.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한국 조선소는 전 세계 군함 건조의 18%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계획 중인 구축함 12척, 잠수함 8척은 한국 기술 없이 제 시간에 완성될 수 없었죠. 저는 보고서를 출력했어요.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따뜻한 종이가 한 장씩 쌓였죠. 72장. 저는 종이 더미를 집어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죠. 오전 10시, 펜타곤 6층 국방장관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검은색 카펫이 발소리를 흡수했습니다. 비서가 저를 안내했죠. 문이 열렸어요. 국방장관 제임스 윌슨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안경 너머로 저를 봤죠. 크로웰 박사, 앉으시죠.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윌슨 장관이 표지를 봤죠. 그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3분이 지났죠.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 조선소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필수적입니다. 우리 해군 증강 일정은 한국 기술에 달려 있어요. 윌슨 장관이 다시 보고서를 봤죠. 17페이지를 펼쳤어요. 한국 조선소 생산 능력 분석이었습니다. 그래프와 표가 가득했죠. 장관이 물었어요. 직접 가보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택, 창원,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장관의 눈빛이 바뀌었죠. 일주일 후, 백악관 상황실. 타원형 테이블 주변에 20명이 앉아 있었어요. 대통령 안보보좌관,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미국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죠. 윌슨 장관이 프로젝터를 켰어요. 제 보고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장관이 말했죠. 크로웰 박사의 분석입니다. 한국 조선 역량과 우리 해군 전략의 관계를 다뤘죠.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한국 조선소 생산 능력, 연간 군함 18척, 상선 450척, 세계 1위였습니다. 안보보좌관이 물었죠. 우리가 왜 한국에 의존해야 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의존이 아닙니다. 협력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미국 조선소 현황, 연간 군함 생산 능력 4척, 인력 부족, 기술 노후화 문제가 표시돼 있었어요. 우리 조선소만으론 2030년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한국 없이는요. 국무장관이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슬라이드를 열었죠. 한국과의 협력 시나리오, 공동건조, 기술 이전, 생산 분담,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한국 조선소와 협력하면 우리는 2028년까지 구축함 12척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는 2032년까지 8척뿐이에요. 숫자는 명확했죠. 합참의장이 물었어요.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한국을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폴란드의 672대 자주포 공급, 기한 내 납품, 호주의 잠수함 기술 이전, 성공적 완료. 신뢰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2분이 지났죠. 그가 말했어요. 크로웰 박사, 결론이 뭡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한국 없이 미국의 바다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문장이 회의실에 울렸죠. 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방장관이 메모를 적었습니다. 합참의장이 동료와 속삭였죠. 회의는 1시간 더 이어졌어요. 백악관을 나설 때 윌슨 장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습니다. 에단. 저는 고개를 숙였죠. 밖으로 나오자 워싱턴의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제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었죠. 2주가 지났죠. 세상이 바뀌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 모니터엔 뉴스가 끊임없이 떴습니다. CNN, BBC, 로이터, 블룸버그 모두 한국을 다루고 있었죠.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첫 번째 기사, 월스트리트 저널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미국, 한국과 방산 협력 강화 합의. 기사를 읽었어요.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전략적 파트너다. 더 이상 일방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저는 다음 기사를 열었죠. 블룸버그였어요. 한국 종합주가 지수 급등, 3주 만에 12% 상승. 그래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푸른색 선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었죠. 방산주는 더 극적이었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7%, LIG넥스원 31% 상승.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이클이었죠. 에단, TV 보고 있어요?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CNN을 켰습니다. 화면엔 백악관 브리핑룸이 비치고 있었죠. 대통령 대변인이 연단에 서 있었어요. 오늘 대통령께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방향을 발표하셨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대변인이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함께 인도태평양 안보를 책임질 것입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대변인은 차분하게 답했어요. 한미 방산 협력은 더욱 강화된다. 조선 기술 공유도 추진한다. 한국의 자주국방을 존중한다. 저는 TV를 끄지 못했어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현장이었죠. 트레이더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한국 관련 ETF가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했죠. 앵커가 말했어요. 월가는 한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산, 조선, 반도체. 한국은 이제 투자자들의 새로운 선택지입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죠. 리처드 헤이스 차관이 들어왔어요. 그는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에단, 당신이 옳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리처드가 계속 말했죠. 쓰레기통에 던진 보고서요. 미안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리처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포토맥 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펜타곤 대회의실. 전 직원 앞에서 국방장관이 발표했죠. 한미 안보 협력 새 지침이었어요. 저는 사멸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죠. 동맹이란 한쪽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함께 서는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200명의 분석관, 장교, 연구원이 손뼉을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죠. 손바닥이 뜨거워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임스가 악수를 청했죠. 15년 동안 함께 일했지만 2주 전엔 저를 외면했던 사람이었어요. 에단, 당신 보고서 읽었어요. 대단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받았어요. 그날 저녁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엔 국제뉴스가 떠 있었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였어요. 기사 제목이 프랑스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번역 버튼을 눌렀죠. 한국, 새로운 중견 강국으로 부상. 독일 슈피겔도 비슷한 기사를 냈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일면에 한국을 다뤘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고 있었죠. 저는 책장을 봤어요. 27년간 쓴 보고서 37건이 여전히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오래된 보고서를 집어들었죠. 1998년작이었어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났죠. 한국은 영원히 미국의 보호가 필요하다. 제가 쓴 첫 문장이었어요. 틀렸습니다. 저는 책을 덮었죠. 다시 책장에 꽂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배움이었죠. 27년의 착각이 결국 진실로 이어졌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박 교수였죠. 짧은 문장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크로웰 박사님, 세상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한국에서요. 창밖으론 워싱턴의 밤이 깔리고 있었죠.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전등을 껐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27년 동안 저는 한국을 작게만 봤습니다. 숫자로만, 데이터로만, 책상 위에서만 봤죠. 하지만 진실은 현장에 있었어요.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의지 속에 있었죠. 세상이 한국을 인정한 건 당연했어요. 한국은 이미 그럴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죠. 펜타곤 4층 교육장에 30명의 신입 분석관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똑똑한 눈빛을 가진 젊은이들이었죠. 저는 연단 앞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단 크로웰입니다. 27년간 이곳에서 일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죠. 한국 지도였어요. 작은 반도가 화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제가 27년 전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 없이 생존할 수 없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문장이 화면에 떴죠. 이게 제가 쓴 첫 보고서입니다. 27년 전이었죠. 신입 분석관들이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세 번째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6개월 전 제가 쓴 보고서였죠. 한국 없이 미국의 바다는 움직이지 않는다. 같은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이게 제 마지막 보고서입니다. 6개월 전이에요. 강의실이 술렁였죠. 저는 연단을 내려와 학생들 사이를 걸었어요. 27년 동안 저는 숫자만 봤습니다. 데이터만 믿었어요. 현장은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외면했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달라졌어요. 진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연단으로 올라갔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 방산 공장 사진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생산 라인, 로봇팔들, K9 자주포들. 한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문장이 강의실에 울렸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어요. 서울 야경이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엔서울타워. 이 나라는 70년 만에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거예요. 박수가 터져나왔죠.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 가보셨나요? 저는 미소 지었죠. 다음 주에 또 갑니다. 이번엔 배우러요. 2주 후, 인천공항. 두 번째 방문이었어요. 이번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입국장을 나서자 마이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단, 환영합니다. 우리는 악수를 했죠. 다음 날, 서울 국방부 청사,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넓은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론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정책실장이 차를 따라주었어요. 크로웰 박사님의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죠. 부끄러운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정책실장이 웃었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중요하죠. 우리는 2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한미 방산 협력, 조선 기술 공유, 공동 연구 개발. 모든 주제가 평등했죠. 한쪽이 시키고 한쪽이 따르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는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서울에 봄바람이 불었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저는 길을 걸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보였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한 노인이 지나가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죠. 노인도 미소로 답했어요. 저는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27년 동안 제가 놓쳤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의 의지, 나라의 자부심,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펜타곤에서 온 메시지였죠. 신입 분석관 중 한 명이었어요. 교수님 말씀대로 현장을 보려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숫자를 믿되 사람을 보십시오. 데이터를 읽되 현장을 걸으십시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죠.
27년 만에 깨달았어요. 진실은 책상 위에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어요. 오만한 시선은 진실을 가릴 수 있지만 깨어난 눈앞에선 진실이 스스로 드러납니다. 한국이 그걸 가르쳐 줬죠.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봄바람이 따뜻했습니다. 벚꽃이 계속 흩날리고 있었죠. 이 나라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을 다시 가능으로 만들며.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동맹이란 함께 서는 것이라는 걸요. 존중이란 평등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그리고 진실이란 보려는 자에게만 보인다는 걸요.